이번은 2주차 마지막인 3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교정 정책과 처우 프로그램들 이야기했죠. 어떤 프로그램들이 적용될까라고 하는 것은 교도소의 문화를 전반적으로 지배하게 돼요. 만약에 교도소를 영월교도소처럼 수용자 자치 제도를 허용하는 교도소로 그런 기능을 갖고 운영하는 교도소를 만든다. 그러면 다른 교도소와 문화가 다르겠죠. 교도소 내에서는 사실 함께 밥을 먹는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방에서 갇혀서 먹거나 따로 취업장별로 먹거나 이러는데 개방교도소인 천안개방교도소와 수용자 자치제도가 운영되는 영월교도소는 한대 밥을 먹거나 자율배식도 가능한 그런 뭔가 이렇게 허용적 문화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게 되죠. 만들어지는 거죠. 어떤 자율과 책임성의 부분에서는 유리하겠죠. 그런 교정 문화를. 그런데 일반 교도에 있어서는 왜 안 될까요? 안 되기도 하고 못하고 하는 부분이죠. 서로 최소한 범죄에 대한 서로의 공모, 그다음에 공범끼리 만났을 때 어떤 범죄, 은닉, 왜곡 이런 현상들, 그리고 위험성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수용 관리적 측면에서 곤란하죠. 질서의 부분에서. 수용자 자치제도가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교도소들이 가장 많이 허용되는 게 이제 개방교도소인 천안개방교도소 같은, 여러분들 이제 등급별 교도소 이야기 들어봤겠지만 뒤에 또 설명하게 되겠죠. 우리나라 교도소를 4단계 등급으로 나누는데 S1, S2, S3, S4. S는 security라는 말의 머리 글자예요. 안전, 위험성에 대한 대비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S1처럼 개방교도소, S2처럼 완화된 교도소, S3처럼 일반 교도소, S4 등급은 아주 위험한 또는 그런 사회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는 범죄자들, 중학범들, 연쇄살인범 같은 이런 사람들 S4급에 가는 거죠. 그런 문화가 다 다르겠죠. 어떤 교정 정책, 그다음에 어떤 처우 프로그램이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문화가 그 교도소의 성격, 문화의 형성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떤 조직이냐, 어떤 시설이냐도 맞물려서 시설이 개방적인 시설이라면 보다도 자유가 많이 허용되는. 그런데 S4급처럼 거의 일정 부분 운동 시간과 최소한의 활동 범위를 제외하고는 격리시켜서 가둬두는 독방에 이런 시스템일 때 문화는 다르겠죠. 시설적인 측면에서. 조직도 어떤 조직으로 아까 얘기했던 사회화를 설명하고 제사회화를 설명했는데 여기서 사회화와 제사회화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요. 사회적 처우, 사회내 처우라고 하는 부분들은 교도소의 사회화 개방화를 이야기할 때 많이 써요. 사회내 처우는 물론 또 다른 처우예요. 사회내 처우는 대표적인 게 보호관찰, 가석방, 갱성보호처럼 어떤 형벌 집행도 가석방처럼 사회 내에서 한다. 그리고 보호관찰은 완전히 사회 내 처우죠. 갱생보호도 출소한 수용자가 자발적으로 거기에 지원을 받는 사회 내에서의 문제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교도소에서 사회화 개방화 시키는 이유는 가능하다면은 자율과 책임을 더 동시에 주고 보다 더 인권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어떨 때는 필요하다면은 비용의 측면에서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교도소 내에서는 징역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금의 개념이 아니에요. 일을 하고 또 돈을 받는 것도 은전적인 조치의 국가에서 작업을 장려하기 위한, 격려하기 위한. 그런데 사회 내로 나가서 일을 할 때는 임금의 성격의 돈을 받게 된다면 출소 후에 사회 정착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처우라고 하는 부분들, 예부 통군 제도와 같은, 또는 제가 천안 개방교도소 수령을 2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밀양과 또 사실은 제가 하나 만든 건 또 희망센터라고 하는 천안 아산 지역에 희망센터를 만들었는데, 기업체 기숙사에 수용자를 생활하게 하고 직원들은 감독만 해주는, 대부분의 예부 통구는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들어오는데, 희망센터는 생활을 그곳에서 하고, 휴대폰도 허용되고, 주말에는 목욕을 가거나 대중목욕탕을 가거나 마트 가서 물건을 사게 하거나, 또 종교 행사를 하고 싶으면 교회를 가거나, 또 부분적으로 돌아가면서 일정 부분 주말에 집에 가는 기후를 시키거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문화가 완전히 다르겠죠. 이게 교종의 문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들. 그다음에 어떤 직무 태도들, 직원들이 의식의 문제이기도 하고 직무 태도이기도 하고, 등급별 교도소에서 거기 성격이 맞는 수용 관리와 처우를 위한 어떤 관리 형태를 갖는, 또 그런 의식을 갖는 교도관들, 또는 교종의 자원봉사인 교정위원들, 이런 부분들까지 맞물려서 교정의 문화를 형성하겠죠. 교정 시설은 다음에 한번 설명한다면은, 더 할 기회가 있다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교정 시설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파놉티콘이란 말을 하죠. 그런 거 봤나요? 어떤 빌딩, 큰 삼각형 빌딩에 피라밋에 커다란 눈이 하나 있다랄지. 뭐죠 그런 거? 내가 너를 다 지켜보고 있어. 한눈에 다 알 수 있어. 이런 감시와 통제, 질서의 부분들에 대한 교도소를 파놉티콘형 교도소. 그리고 이제 오늘날의 교도소는 가능하다면은 처우를 잘 할 수 있도록, 무슨 일을 하지, 어떤 직업 훈련, 어떤 작업 또는 학과 교육,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공간들, 또는 이동에 대한 통로들, 동선들, 또는 거기에 맞는 어떤 구조물들, 이런 부분들이 바뀌게 되죠. 그걸 이제 그런 처우를 중심으로 하는 거 파빌리온식 교도소,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나눠서 설명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교정 이념과 현황을 조금 더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자료 바꿀게요. 우리가 교정 이념이라고 하면 어떤 교정 이념을 갖느냐는 그것에 대한 전제로서 생각해 볼 게 아까 자유우사론과 결정론이라고 그랬죠. 이 부분은 교정학의 어느 책에서나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을 거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정리가 잘 돼 있는
책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의 주 교조를 쓴 이백철 교수의 교정 이념이나 교정 이념과 자유의사론 결정론의 부분을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평상시에 정리해 놓으면 좋겠어요. 이건 여러분들 리포트나 중간고사 때 한번 관련 지어서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하느냐, 어느 것을 더 이상적으로 생각하느냐가 교정 이념이겠죠. 그 시대 상황에 맞게. 근데 교정은 행령 이념은 어떻게 이야기하든 처벌, 그죠? 응보적인 거죠. 유화적인 거. 응보적인 것은 복수의 개념이고 유화적인 것은 누구에게나 공포를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범죄를 함으로써 갖게 되는 불이익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걸 유화라 그러죠. 그래서 그건 처벌의 이념들. 그다음에 무능력화시킨다. 범죄를 할 수 없도록 집합적 무능력, 아까 또 선별적 무능력을 설명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 행령 이념, 교정 이념은 처벌과 무능력화, 억제시킨다. 무능력화를 함으로써. 그리고 이제 사회복귀. 사회복귀란 것은 리해빌리테이션.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시킬까? 복귀한다. 이 네 가지를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어느 것이 주도적인 이념이냐지 그 네 개의 이념이 시대마다 구분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정도의 차이일 수 있고 어느 것이 주도적이냐. 오늘날 사회복귀 이념을 가장 많이 주된 교정 이념으로 각 나라가 추구하고 있다고 표방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인권을 중시하고 교육형 논적인 거 이런 부분들 사회복귀를 이념에서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처벌의 개념, 무능력화, 억제 이런 부분이 없을까요? 사회복귀 이념을 추구한다면 정도의 차이죠. 당연히 교정의 행령의 본래적 기능대로 처벌의 부분이 있죠. 그죠? 처벌하기 위해서 형을 주는 거고 격리시켜서 구금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본래적으로. 근데 본질적으로 최근에는 나눠준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귀의 이념들 그런 어떤 처우를 위한 것을 본질적 목표적 개념, 교정의 이념에 적합한.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잘 가둬둔다. 이걸 1차적 분류, 잘 변화시킨다. 2차적 분류, 전자를 소극적 분류, 후자를 적극적 분류, 전자를 수단적인 부분, 분류 또는 교정, 행령, 뒤에를 목표적인 거, 목적적인 거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교정 이념은 기본적으로 그 네 가지 틀 속에서 어떤 이념을 더 주도적으로 할까 이렇게 변해왔다. 그런 주도적 이념으로 변해서 하나의 모형을 이해되어지는 것이 교정 처우 모델이다. 처벌 모델들, 응보형적인 거, 유화적인 처벌 모델에서 이제 그렇게 해보니 효과가 없었어. 그러니 이제 문제를 보니까 사람들은 환자와 다름없어. 치료를 해야 되겠어. 그랬을 때 이제 의료 모델. 그런데 이제 그런 모델 같은 모델이에요. 의료 모델이나 적응 모델은 비슷한데 부적응자를 적응시킨다. 우리 사회에 그 가치를 받아들이도록 한다. 그 질서를 깨우치도록 한다. 사회에 적응시킨다. 이런 부분과 치료 모델은 또 뭐가 다를까요? 의료 모델, 치료 모델은 기본적으로 환자로 보고 자유의지가 이런 부분이 좀 배제되는 거죠. 그런데 적응 모델은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고 자기 의지대로 그걸 바꿀 수 있어 이라고 하는 적응 모델로 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라고 적응시키는 거죠. 사회 적응.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는 사회 재통합해야 돼.
우리 사회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우리 사회 구성원수로 통합시키는데 이 부분에서는 또 하나 플러스 되는 중요한 부분이 지역사회와의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지역사회도 책임이 있다. 그 범죄에 대한 책임도 있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살아가기 위해서도 재통합하는 데도 사회도 변화해야 된다. 그런 재통합 모형, 이렇게 모형들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한 변화된 변해가는 교정 이념, 변천하는 교정 모델들은 교도소 사회 문화를 어떤 식으로 형성될까에 기본 틀이 되겠죠. 마지막에 하나 이제 더 현황 쪽에서 교정사의 현실과 오늘 문제에서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최근에 집단 감염이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졌어요. 제일 심각하게 문제는 동부구치소였죠. 그 전에 직원이 한 명 신천지의 교인으로 갔다가 문제가 된 적이 청송 2교도소에서 처음 시작이 한번 된 적이 있었는데 감염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거기서 그쳐서 굉장히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은 제일 큰 문제로 집단 감염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교정의 3대 사고 그러면 화재, 난동, 자살 그러는데 사실은 집단 감염이 요즘 제일 큰 것 같아요. 사스 때도 그랬고. 그런데 그때 문제를 뭐라고 이제 지적하고 문제의 원인으로 이야기를 했냐면은 과밀 수용을 이야기해요. 무엇보다도 과밀 수용. 과다 수용은 교도소가 크면 인원이 많은 거예요. 그냥 과다예요, 그건. 더 문제가 뭐죠? 과밀이죠. 밀접한 거, 좁은 공간에 밀접하게 생활하는. 이게 이제 과밀 수용인데, 사실은, 한국 교정의 어려움이기도 하고, 교정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기회의 땅이라는 부분, 그래서 늘 교정을, 블루오션이란 말을 쓰는데, 앞으로의 전문성의 부분에 있어서나, 교정 수요의 확대에 있어서나, 또 현재 있어서 현재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교정은 그 범위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 중요성이 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젊은 후배들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교정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직업으로서의 교정인, 교도관. 사실은 생활해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도 많다.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교도소에서 같이 있으면 방 갇혀 있는 거 아닌가요? 또 다른 수용자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들. 근데 그런 문화들 아닙니다. 굉장히 보다 더 폭넓게 형사사법 시스템 모두와 관련도 되고 지역사회 관련성도 높고 무엇보다도 그런 문제 속에서 자기 성찰적인 부분도 많고 현실적으로는 문이 계속해서 인원이 늘어나고 문이 열려 있다면 승진의 기회도 있고 보수도 공안직 공무원으로서의 보수 체계를 갖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보수보다는 1.5배 많다는 건 좀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그 정도의 보수 체계의 차이도 있고 그런 업무의 성격상 수당이 많은 부분들. 그래서 해볼 만하다. 여러분들에게 이쪽에 관심이 있다면 직업으로서의 교도관도 매력적인 부분이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때 이제 동부구치소가 제일 큰 문제가 터졌죠. 온갖 어떤 비난도 있었고 질책도 있었는데 그중에 문제로 가장 지적한 게 왜 과밀 수용을 했느냐. 과밀 수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오래전 이미 1955년에 유엔의 인권위원회, 엠네스티 인권위원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피구금자 최저 기준 준칙에서 가능하다면 수용자는 500명 이내의 수용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학자들은
학자들도 600명을 넘으면 처우는 없다. 관리에 치중하게 되기 때문에 600명을 넘기면 안 된다 이러는데, 대한민국의 교도소가 지금 64개쯤 돼. 교정시설 전체가 구치소와 교도소 플러스 원이 민영교도소. 자, 그런데 수용자 숫자는 얼마냐면 항상 5만 4천 명쯤 된다. 그러면 5만 명만 잡아도 5만 5천 명 잡아볼까요? 5만 명이면 교도소가 몇 개, 교정시설이 몇 개 있어야 되나요? 5만 명을 500명씩 가둬둔다? 그런 시설 한다면 최소한 100개죠. 5만 5천 명이 나오면 110개의 시설이 기본적으로 사실은 더 있어야 될 게 특수한 시설들이 있거든요. 소년교도소, 개방교도소, 노인을 위한 어떤 전담교도소, 또 민영교도소, 몇몇의 그런 특수한 시설의 교도소들은 그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른 대규모 교도소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 지정학적? 더 많은 교도소를 만들기에는 위험성?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저항? 왜 우리 지역에 교도소를 지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교도소 옮기면 안 되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늘려나갈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교정시설들은 더 늘려나갈 수밖에 없다. 왜? 최근에 만들어진 정읍교도소 또는 상주교도소, 저쪽에 속초에 있는 강원 북부교도소, 뭐 이런 부분들에서는 교정 구치시설을 대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경찰서의 유치장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숫자가 계속 과밀된다. 그리고 재판을 받으러 검찰이 조사도 받으러 가야 되고, 이 기능을 누가 해야 돼요? 디텐션 하우스가 있어요. 구치소가. 구치소가 없는 지역은 교도소에서 구치 기능을 하도록 구역을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도소는 교정시설은 구치소와 교도소를 한데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아주 큰 것 대표적으로는 광주광역시에는 그 많은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하나밖에 없죠. 구치소가 없어요. 구치소가 없는 곳이 대전이 그렇고요. 대전교도소에 어쩔 때는 거의 2,000명 정도, 지금도 현재도 많을 때는 예전에 3,000명 이상도 됐었죠. 서울구치소도 마찬가지. 저도 서울구치소 근무를 2번씩이나 했었는데 인원이 정말 많을 때는 3,300명, 4,000명까지. 지금야 2,000명 수준. 대한민국 교정시설에서 인원이 제일 많이 있는 데가 대전교도소, 서울구치소. 늘 서울구치소가 제일 많고, 수도권에 있는 모든 구치소들이 거의 과밀 수용이에요. 수도권에 있는 교도소는 둘 뿐이겠죠. 안양교도소와 남부교도소. 예전에 영등포교도소인데. 그런 곳에도 1,500명씩, 2,000명씩. 인천구치소도 과밀. 성동이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동부구치소. 서울구치소. 광명이는 옛날 영등포 공격, 영등포 구치소 공격가 남부구치소. 이런 과밀 때문에 문제가 돼요. 자, 여러분,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독방에 두지 그랬어요. 법적으로도 행정법상에는, 형집행법상에는 교도소를 신설하거나 개축하게 되면 500명 이내로 하기로 한다랄지, 이제는 법조타운으로 해서 법원 구치소가 하차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또 수용거실은 독거를 원칙으로 해요. 독거란 건 뭐예요? 혼자 거주하도록, 독방을 쓰도록. 그런데 안 되는 게 뭐겠어요? 큰 방에 여러 명이 있게 해도 과밀 수용인데 독방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정시설. 그래서 잠정적인 어떤 시간을 줬어요. 그 부분들을 해소해 가도록
현재 상황에서 그걸 사정을 고려해서 독거 수용이 원칙이지만 홍보를 할 수는 있다. 그런데 앞으로 추후 언제까지는 독거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들을 개축하거나 증축해라. 근데 쉬운 문제는 아니죠. 교정시설 내에서도 굉장히 이 문제가 최근에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갈수록 수용자들이, 수용자를 포함한 미결까지 수용자들이 나 혼자 있고 싶어요. 독방 주세요. 독거 수용하도록 해주세요. 그 원칙이잖아요. 방이 없는데요. 사고를 쳐서 행정벌인 징벌을 받더라도 독방에서 살겠어요. 이런 현상까지 나오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이게 현실에서 정말 집합 구금시설, 집금시설, 교도소의 가장 어려운 점이 이런 감염병에 대한 집단 감염에 대한 불안감, 또 현실적 어려움, 그런 가능성 이런 걸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정에 관련지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문화를 또 만드냐면 교도소를 많이 안 들어오게 하면 되잖아요 하는 부분들은 뭐겠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든다면은 뭐 법적으로는 선고유예, 집행유예, 기소유예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형벌을 받았을 때 그 형벌을 시설 내에서 살지 않도록 하고 환형 조치한다. 다이버전 시키는 형을 바꿔준다. 시설 내에서 살지 않고 가벼운 것들이라면 보호관찰 쪽으로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으로 해서 일정 기간 또 단기 구금시킬 환자들을 벌금형으로 해서 사회 내에서 그 형벌을 대체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정문정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왜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형사정책 기조가 엄벌주의거나 중형주의라면 가능하면 시설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시설 내 처우, 시설 구금 관리. 자, 지금처럼 어려울 때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문화가 좀 있었을까요? 변화가. 약간의 가석방에 생계형 범죄들이나 경범죄들의 가석방을 좀 많이 허용하는 분위기로 가자. 이걸 뭐겠어요? 뒤에 문을 좀 열어주는 후문 정책. 이런 부분들이 문화가 좀 바뀔 수 있겠죠. 오늘은 교정 사회가 어떻게 어떤 문화들을 갖고 있는지, 어떤 성격을, 또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는 것들인지, 교도소 전체 문화는 아니에요. 교정의 지금 시스템을 이야기했고, 교도소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뒤에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형성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걸 교도소의 사회의 성격과 그런 문화의 형성에 중요한 요인들을 오늘 살펴본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정말 교도소 안에는 표현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감옥 안에는 누가 살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는 부분들의 생각들을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수업은 교도소 안에서의 어떤 제도와 문화들, 그 사람들, 그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지요. 수고했습니다.